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전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핵심 사항과 유의점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주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법률 특강뿐만 아니라요, 각종 법정 교육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법률 교육 강사 역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막연하게 너무 어렵다. 지식재산권 뭔가 전문가만이 아는 분야다.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사실 변호사에게도요, 지식재산권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만큼 법리적인 쟁점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분쟁이 되었을 때 양 당사자가 모두 내가 억울해요, 내가 억울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식재산권을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우리가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내가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창작물의 권리를 나도 모르게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 새로운 무언가가 없는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가 없는가 늘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시는데 그때 사실 요즘같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죠. 다들 이미 유사한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이것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팔고 당연히 만들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이 뭔지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장 많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하시는가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저는 상표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표권은 어떻게 출원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그런 분쟁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식재산이 뭔가, 이 지식재산권이 뭔지를 알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지식재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면은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무형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재산에는 지식이나 정보, 기술도 포함이 되고 어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식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재산적 가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금전적인 가치나 재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모든 무형적인 자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식재산권은 일단 크게 구분해 봤을 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저작권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또 이 저작권은 다시 그 유형이 나눠져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작권이 뭔지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저작권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뉴판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파전을 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파전을 메뉴판을 만들려면 사진 같은 거 함께 부착해서 만들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굳이 내가 사진을 찍거나 편집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전 사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파전,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사진도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주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진 작가가 자신의 노력을 투영해서 그리고 최적의 구도를 잡아서 이 사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작권이 사진 작가에게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또 하지만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진 작품 같은 거 사진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이 다 저작권자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구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투영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사진, 이 작품을 해석한 것이라면 이 자체로도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사진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쓰시면요. 저작권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기업에서 이제 직원이 브로셔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쉽게 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이어서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고 처음 맡겨진 임무가 이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브로셔를 만드는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서치를 해가지고 사진 자료를 잔뜩 받아다가 브로셔에 탁 탑재를 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신입사원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사진이요. 경쟁사 브로셔에 실려있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직원은 이것이 경쟁사 브로셔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라는 부분은 몰랐지만 인터넷에 서치를 하다가 온 사진이 하필 또 경쟁사 브로셔의 사진이었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쟁사가 찍어놓은 제품 사진을 지금 우리 회사 브로셔에 실었다? 당시에도 저작권 위반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서로 양쪽이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게요. 내가 만연히 어떤 사진 같은 것을 갖다 쓰다가 문제되는 사례는 정말 많고요.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요즘 참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 제품 사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매를 위해서 찍어놓은 제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이런 거 다 저작권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이나 뭐 영상 자료 이런 저작권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책에도 저작권이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노래겠죠. 우리가 요즘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생각하면서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도 저작권 위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먼저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책적으로 뭐 음악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저작권자의 어떤 허락을 받도록 정책적으로 지금 이미 기능적으로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당연히 음악 같은 거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요 저작권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악을 들을 때도 요즘은 당연히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게에도 사실 음원 같은 거 함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다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 정도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보 같은 부분을 위해서 블로그에 글 쓰거나 하시는 경우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다른 블로그나 아니면 유사한 업종에서 지금 해놓은 그런 홍보 자료 그대로 긁어와서 또 쓰시는 경우가 정말 이젠 잘 없지만 간혹 있었었거든요. 이것도 원작자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작권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레시피 같은 거 올리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상에 공개된 레시피도 저작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창작물로서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할 정도라면 어떤 저작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정말 독특한 나만의 방식 그걸로 사진으로도 남겨놓고 뭐 영상으로도 남겨놓고 특히 특이한 뭐 재료나 소스를 쓴다거나 한다면은 이 자체로 이 레시피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작권의 개념에서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뭐 상표권이나 특허권, 어떤 부분이 정말 독특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특허권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부분들이 산업재산권이라는 이 목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뭐 정보재산권, 산업, 저작권, 뭐 영업비밀보호권 이렇게 또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지식재산권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주인이 있다. 이 창작물로서 인정이 되려면 어떤 개인만의 어떤 독특한 나의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야지 창작물로서 일단 1차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1차적으로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이 창작물 어떤 것에 대해서는 주인, 처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 내지는 이것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짝꿍한테 지우개 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갖고 오면 되나요? 아니면 이거 내가 한번 지우개 가져와 쓴다고 해도 이 지우개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살짝 갖다 쓰고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 친구들 물건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잠깐 필요할 때는 꼭 동의를 구하라, 허락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 같은 분야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1차적으로 주인이 있고 내가 주인이 있는 물건을 빌려 쓰거나 가져오거나 함께 쓰려고 할 때는 허락을 구한다. 이 대원칙만 알고 계시면 사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시장으로부터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 같은 부분, 뭐 상표권 같은 부분을 획득해 두면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높이고요. 신용을 창출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지식재산권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분쟁의 예방 및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술의 발명을 이제 적시에 출원하거나 권리화해두면요.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무단 사용할 때 법적인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은 분쟁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을 이제 갖고 있어 두면 처음에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이 물건, 내 굉장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비도 회수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지식재산권을 쓰려면 정당하게 나에게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나와 계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투자비도 회수할 수 있고 이 금원을 가지고 추가 기술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허권 보유자는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수 발명품, 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정부 자금 활용과 세제 지원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내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고자 할 때 이걸 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사용하자고 하면 나에게 정당한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지식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제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은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용하는 것이 이제 상품 형태 모방,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그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 이런 침해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사실 아이디어 탈취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창조성이 인정이 되고 창의성이 발현된 제품이라면 이것을 탈취당하는 경우 사실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이디어 탈취가 있고요. 또 비슷한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상품이나 영업 주체의 혼돈입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포천 하면은 우리가 이동갈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이동갈비도 원조 이동갈비, 진짜 원조 이동갈비, 뭐 원조 할머니 이동갈비, 진짜 원조 할머니 이동갈비 사실 간판 보면은요. 다 유사해 보이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에서도 그 전통시장에 좀 이렇게 메인이 되는 전통시장을 딱 이름 높여주는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품 이름과 혼용되어 아니면 혼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이름을 인근에서 운영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영업 주체를 혼돈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진짜 원조집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브랜드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그것에 너무 쉽게 편승하려는 결국 이 부분도 사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영업 주체의 혼돈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어떠한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들, 유형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봄으로써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덥죽이라는 메뉴 도용 사례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이 작은 골목 상권들을 살리고 그 나온 이 상인들의 어떤 그 독특한 메뉴를 홍보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끊었던 프로인데 여기서 덥죽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덥죽 개발자는 창업과 실패, 재도전의 과정을 소개를 하면서 이 덥죽이라는 메뉴 개발에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방송 바로 다음 날 이 덥죽 개발자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덥죽 상표 출원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같은 해에 이 실제 개발자가 소문 덥죽, 시소 덥죽, 더 신촌스 덥죽 등 다양한 상표를 출원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맨 처음에 다른 사람이 덥죽 상표 출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덥죽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한 거죠. 이 원조 덥죽 개발자는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 바로 다음 날 이 개발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덥죽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 상표 출원을 했고 한 며칠 후에 이 개발자가 소문 덥죽, 시소 덥죽 이런 부분들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 원래 처음에 갑자기 덥죽 상표 출원을 했던 사람이 상표 출원도 완료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을 하니까 덥죽 개발자가 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SNS에 내용을 게시를 했고 이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서 이 덥죽 사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사건이 점점 커지자 이 덥죽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던 사람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특허청은 결과적으로는 이 덥죽 상표 등록을 거절을 했고 이 거절 사유는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거절 사유였다라고 밝혀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로 공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덥죽이라는 메뉴를 만들어낸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들어가 있으면 물론이고 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어떤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덥죽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 덥죽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 사람이 뭘 만들려고 했구나가 딱 드러나는 굉장히 좋은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표 출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두게 되면은요. 먼저 된 사람, 출원이 된 사람이 항상 우선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출원, 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맞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름만 조금 바꿔서 덥죽, 진짜 덥죽, 옛날 덥죽 계속해서 상표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발생되는 점은 맞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덥죽이라는 것이 누군가 한 명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 이 덥죽이 방송을 타서 유명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덥죽이라는 상표 출원을 바로 이 방송 다음날 함으로써 실제로 이걸 처음 개발하고 이걸 방송에 소개한 사람은 제대로 상표 출원도 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하게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매출에서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표권에 다른 상표가 오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내가 내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상표 출원 같은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둬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케이크 레시피 도용 사례입니다. 한 카페 점주가요, 10년간 케이크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만의 고유의 레시피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1년 한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서 바로 다음 달 이제 다른 동네에서 B카페를 개업을 하면서 이 원래 근무하고 있었던 이 케이크 카페의 메뉴를 도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 케이크 카페의 단골 고객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 점주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피해를 호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새로 이에 B카페의 이 점주는 이 SNS 계정을 통해서 원래 내가 근무하고 있던 카페에서는 빵과 퓨레, 이 퓨레라는 게 과일이나 채소를 농축한 소스인데 이 퓨레를 따로 만들어 왔고 레시피도 따로 나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주지 않았으므로 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메뉴 또한 다른 케이크 전문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것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호소 글이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더 지지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이 카페의 SNS 계정에는 비난이 쇄도하게 되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후에 이 카페는 영업을 중단하고 SNS 계정에서 케이크 사진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요, 흔히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어찌 보자면 뭐 음식점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도요,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고용을 하고 당연히 직원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비법 소스라던가 아니면 나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름답게 이제 뭐 제2점포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분점을 낸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식당이나 소상공인분들 점포에서 일을 하는 직원 중에는 이후에 나도 유사하게 이런 가게를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또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어찌 보자면 당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내가 근무했던 그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메뉴나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서로 좀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라면은 윈윈하는 관계로 갈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이 케이크 카페에서의 그런 메뉴나 사진들을 너무 유사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론화될 정도로 문제가 됐었고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이 후에 생긴 이 카페의 점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전에 근무했던 그 케이크 카페와 똑같은 메뉴, 유사한 메뉴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또 밝히고 결국 영업도 이제 그만하게 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부산 해운대 이 암소갈비집은 55년간 대를 이어 운영된 전통 있는 식당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운대라는 지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암소갈비라는 보통 명사는 식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관련이 없는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관련 없는 갑자기 누군가가 서울의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오픈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서울의 식당은요, 이 이름뿐만 아니라 간판의 서체나 외관, 음식 차림새까지 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들이 부산의 해운대 암소갈비 이 원조집의 단골 손님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이 해운대 암소갈비찜의 식당 대표는 서울의 이 식당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산의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패소를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종합적인 외관, 이 간판의 서체라던가 아니면 음식의 차림새 이런 종합적인 외관은 법률상 보호가 가치 있는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이 식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례들을 살펴봤잖아요. 지금 살펴봤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게 양쪽에서 법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이제 서로의 권리를 좀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너무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요. 메뉴 도용 문제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이제 다시 가게를 그만두고 나와서 인근에 가게를 챙겨서 이제 차려서 생기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지금 상표권 등록을 못 해두고 있다가 유사한 간판, 유사한 그런 차림새로 식당을 이제 다시 차렸을 때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분쟁을 가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나 해결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메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인기를 갖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르게 계절 메뉴라던가 아니면 지금 반짝 인기를 끄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그 자체로 이제 그 인기가 시들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그 인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땐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되죠. 내가 더 지금 반짝 장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분쟁에 시간을 쏟느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내가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메뉴를 도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해놓은 물건을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문제되는 점을 발생을 한다면 빠르게 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내지는 이 메뉴는 제외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운영하셔야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는 나중에 결국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또 큰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지거나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런 침해를 당할 위험에 있다고 한다면 상표권 등록 같은 부분을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해 두셔야지 상표권 등록이 미리 되어 있다면은 적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분쟁들 내가 결국에 가서 이길 수 있어도 내 시간이나 내 노력은 또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어떤 물건,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법적으로 상표권 같은 부분을 등록해 두고 반대로 내가 지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이 부분은 해결하고 완전히 합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상표 등록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표 등록의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라서요, 상표는요,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식별력이라는 걸 갖춰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불가한데 이 상품의 보통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카라는 상표, 흔히 사용되는 상품 명칭, 직물 상품의 텍스라는 상표, 상품의 성질, 표시, 그러니까 산지나 품질, 원재료의 효능, 용도 등 그 상품 성질을 보통 명사로 이렇게 표시한 경우,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사용, 지명이나 지도만으로 구성된 상표, 흔한 성 또는 명칭의 사용이나 간단한 표장, 수요자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 또는 타인의 이익 침해 방지도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나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 그리고 상품 품질을 오인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선등록 상표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상표를 등록해 두면 선등록 상표라고 해서 더 우선적인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이걸 오인할 수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실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등을 통해서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그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상표는 이것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표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상표에는요, 일반적인 상표,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표는요, 상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런 문자 상표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도형 상표, 그리고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그 자체로 상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체 표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표장, 이것을 단체 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 이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사용되곤 하는데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이 사용하도록 하는 표장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증명표장도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업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이 바로 증명표장입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도 있는데 이제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업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상표의 종류, 상표권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봤고 이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앞서서 선출원, 선등록 상품은 내가 지금 출원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출원 전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히 온라인으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온라인화 하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메인이라고 하죠.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눈에 확 띄고 쉬운 주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메인으로 다 팔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상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 음식점의 이름이라던가 어떤 이 음식만의 고유한 이름 내지 어떤 상품의 고유한 그런 특성을 담고 있는 그 상표권은 그 자체가 하나로서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직관적이고 쉽게 소비자들에게 인정이 되고 누구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표는요. 이미 상표권이 출원된 경우가 많아서 좀 발빠르게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혹시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되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에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표 검색은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해서 상표를 검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 및 영문 상표 간의 발음 유사성, 이제 한글로 나라, 그리고 영어로 나라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는 게 좋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표권, 이제 출원인의 자격도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상표 사용 예정자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출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제 출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미성년자도 본인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출원 같은 부분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사실 직접 행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한 권리 설정을 위해서 변리사 등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표 출원이나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우리가 저작권도 있을 수 있고 상표권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살펴봤잖아요. 이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무형적인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모든 창작물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물건을 내가 잠깐 빌려 쓰려거나 아니면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 거기까지 살펴보시면은 사실 많은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덥죽 메뉴 도용 사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독특한 이 메뉴가 바로 다른 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표권이 출원되는 걸 막지는 못했던 부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 상표권의 어떤 선출원의 문제점 같은 부분을 지적했던 사건이라는 점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시피 도용 같은 부분, 이 경우에는 단순 레시피라고
산정하기보다는 너무나도 그 사진의 유사성이라던가 그 독특한 그 구조라던가 그 사진의 어떤 그 각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케이크 사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유사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레시피 같은 부분이 일정 부분 도용된 것이라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 부분이 이후에 이걸 도용했다고 지금 문제가 된 그 가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언제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지적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해운대 암소갈비 사례. 이게 보통 명사여서 해운대라는 지명, 암소갈비라는 명사,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유사한 글씨체의 간판, 그리고 음식 살림체, 이 건물의 외관까지도 비슷하게 이 부산에 있는 이 갈비집과 서울에서 유사하게 영업을 했던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뒤에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은 없다고 1심에서는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종합적인 이 외관도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 이제 부산 측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이제 부산의 원조집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표권을 보았잖아요.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 뭐든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식별력 내가 다른 무언과 타인의 상품과 나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공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히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내지는 공익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표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었고 이 선등록 상표, 선출원, 선등록 상품이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원위의 잔여까지 보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 어떻게 하는가 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전 단계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로라는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특허로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이용해서 상표권 출원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죠.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 없이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서의 제출,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 등이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그런데 보통 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 워낙 많은 부분들이 지금 출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고 심사가 착수됐다고 해도 상표 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간의 기간이 걸린다. 이 기간이 굉장히 너무 길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겠지만 이게 특허 출원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인원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따져봐야 되는 점, 식별성이라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특허 고객 번호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이 고유 번호로서요. 최초 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 고객 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상품 견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A4 용지에 견본 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뭐 색채 상표나 입체 상표, 홀로그램, 동작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같은 경우에는요. 상표법의 시행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 같은 형태로는 A4 용지 안에 견본 상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와는 좀 다른 홀로그램이나 입체 상표, 소리, 냄새 상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출원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상표를 사용할 그 상품을 지정하고 출원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상품은 이 국제 상품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 되고요. 출원 상표의 구성에 따라 9개의 상표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품 분류 같은 경우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분류 코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 너무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특허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곳들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관련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분류 코드 조회 같은 부분은 스스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출원서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제출 서류는요, 출원서와 상품 견본 같은 것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고요.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출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출원료도 제출을 해야 돼요. 출원료의 제출 다음 날까지 납부, 우편 접수 시에는 통상환으로 교환 후 서류와 함께 제출. 그러니까 결국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출원료까지 다 완료하는 이 절차,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보자면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 즉시 출원 번호라는 것을 받게 되고요. 우편으로 접수하면 출원 통지서, 출원 번호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통지한다 라고 하는 걸 한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가 앞서서 이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출원료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납부 기한은 출원서 제출 다음 날까지 내주셔야 되지만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다. 그럼 보정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고요. 이 보정 요구서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지정 기간 내에 다시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 납부 방법은요. 납부자 번호 및 기재가 금액이 입고된 이 납입 통지서를 가지고 제출 당일, 출원서 제출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특허로나 이제 지로,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사 절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출원 번호도 수령을 하고 출연료를 미납했을 때 이런 조치 등을 겪은 다음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거절이 될 만한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입니다. 이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그 답변은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2개월로는 부족하다, 내가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에는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원 공고입니다. 이 출원을 거절할 만한, 거절을 해야 하는 식별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 이런 거절 사유가 없다고 하면은요 상품 공보에 공표를 하면서 출원인에게는 출원 공고 결정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출원 공고한 다음에 2개월 동안 이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 사유를 해소하게 되면 최종 등록이 결정나게 됩니다. 등록료 납부, 이제 등록 결정서를 수령을 하게 되면은요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우체국 통산환 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표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표권의 활용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상표라는 것은요. 재산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상표는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물건과도 같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어떤 재산적인 가치로서 물건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지만 상표권으로서 등록을 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성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한 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만의 아이디어, 나의 독특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게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 가게의 명성이나 그 메뉴를 가져와서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모두 다 불법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겠죠.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공들여서 출원해 놓은 상표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 이걸 우리가 라이선스 계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사용계약, 내가 이 상표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내고 사용할게요.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결국 이 로열티라는 게 사용료거든요. 이 사용료도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게가 잘 되면은요, 분점도 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가맹점도 모집하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식당은 뭐 한두 개에 불과하지만 수십 개의 그런 프랜차이즈 같이 막 가맹점들을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만들어낸 상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요,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입니다. 내가 지금 시장에서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 결국 그 가게 자리 구해야 돼가지고 이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상가 임대차 계약, 이때도 계약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현저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 같은 부분이 담겨 있다면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가게만 구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신선한 재료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인원들, 이제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고 재료를 가져온다고 하면 어떤 구매 계약이 있을 것이고요. 직원을 고용한다고 하면 일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식품을 다른 사람에게 배송하려고 한다면 뭐 택배업체나 퀵업체 아니면 배송업체, 배송 인력과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만약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 물건이 잘못됐을 때 지는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물건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거꾸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더 커지면 나에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계약서는 필수적이고 그 계약서는 결국 내가 검토할 때 지금 이 내 사업 구조와 잘 맞는 계약서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살펴봤던 부분이 상표권, 다른 사람이 내 상표권을 쓰고자 할 때 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하고 써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충분히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 상표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 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부분을 부과하는 규정들이 담아 있다면 좋겠죠. 그럼 역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가져와서 사용하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내가 이 사용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져야 되는 책임은 좀 최소화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상품 사용료를 뭐 1년마다 일시불로 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지금 목돈을 주고 사용료를 낸 다음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다, 이 상표는 매달 결제해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소상공인 분들이 계약서를 보시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의 표시 부분도 보자면요.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한다면은 상표 등록, 이제 등록 변호 이렇게 해서 뭐 상표 등록 제40- 뭐 몇몇 호 이렇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상표 출원 중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참 많겠죠. 그럴 때는 상표 등록 출원 플러스 출원 변호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심사 중 이렇게 해놓고 제40- 몇몇 호 이렇게 출원 번호를 기재해 둠으로써도 내가 지금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출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출원 중이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상표 등록 출원 번호를 병기해서 표기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특허청의 심벌 마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KS 인증 받았을 때 KS 마크 같은 거 달아야지 사실 이런 마크라던가 특별한 표장, 뭐 대한민국 뭐 명장 마크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만연히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심벌 마크는 이제 국가가 조달한 품목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품질에 오인이나 혼돈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흔히 발생합니다. 이 상표권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크게 보자면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검증이라던가 국가기관에서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비자로 하여금은 이와 유사하게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장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의 홍보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표권 관련 분쟁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분쟁은 사실 비단 상표권에만 딱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은 뭐 가게와 관련해서 이 가게를 임대해 준 사람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은 뭐 나가라고 한다.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가게가 잘 되니까 이 가게 주인이 이 가게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동일한 업종을 그 가게에서 하려고 한다. 이런 거 사실 문제되는 경우 참 많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10년까지는 이 상가에서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보장해 줌으로써 내가 인테리어 비용도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많은 설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을 영업을 충분히 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했는데 가게 주인이 나가려고 해서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의 피해를 최대한 좀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0년이라는 그 계약 연장 기한의 상한을 좀 두고 있다. 이 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분쟁들도 참 많이 있고 뭐 상표권 분쟁도 말할 것 없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급받은 그런 식품이나 공급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내가 소송을 당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쪽 업체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시장들도 온라인화되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떡이 있는데 나는 잘 만들어 팔았는데 배송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분쟁 사례들이 있거든요. 또 저작권 위반했다 이런 내용 증명 내지는 경고장 같은 거 받아보시는 일들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나만의 고유한 것인데 너가 지금 내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뭐 경고장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분쟁 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모든 분쟁 유형에서 동일한 구조로서 어떻게 이제 대비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분쟁에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상표권 침해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3자가 내가 지금 등록해 놓은 상표인데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상표권 침해 유형, 동일 범위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다음은 유사 범위 침해입니다. 나의 상표와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 유사한 상표를 심지어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이 부분은 유사 범위 침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지금 미처 등록은 못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때 부정경쟁 행위로서 미등록 상표라고 할지라도 이미 저명한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이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이런 상표로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부정경쟁 행위라고 해서 부정경쟁 반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권율에 있어서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해당이 돼서 부정경쟁 행위로서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상표권 침해를 어떻게 내가 구제를 해볼 수 있을까 본다면 먼저 출원 공고 후라고 하면은 이 출원인이 서면 공고를 하면 이 업무상 손실에 해당하는 그런 보상금을 나중에 상표가 등록된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출원 공고 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상표의 출원 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를 하고 이제 서면 공고를 하면 상표권 설정 등록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미 이게 출원이 되지 않았다, 내지는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나 상호는 등록에 관계없이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사실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인데 이 구제수단은 비단 상표권 분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수단은 내가 지금 이 영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분쟁 유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내용증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경고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증명 한 번씩 받아보신 경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게 주인이 내가 이제 이 계약은 종료되었음을 너에게 통지하니까 빨리 다른 가게 구해서 나가라. 이런 거를 뭐 소송으로 제기하기 전에 가게를 명도해라, 이런 건물을 명도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 지금 나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지금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 소송을 들어갈 거야. 이런 걸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용증명에 사실 이런 내용 써 있는 경우 많습니다. 뭐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막 내용증명 보내라고 한 기한 막 하루 이틀 전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가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 자체가 뭐 법원에서 보냈다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쩐 나에게 법적인 권리적인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 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내용 증명을 변호사도 아닌 뭐 변리사도 아닌 제가 보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내용 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을 통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라고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내 생각이 이래, 이런 것이 글로써 한번 다 정리되는 부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걸 고지할 때 좀 일목요연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한 가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내 생각이 이래, 나 지금 이제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어, 나가. 지금 계약기간 종료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우리 가게를 이런 것도 바꿔놨고 이런 것도 바꿔놨으니까 원상태로 돌려주고 원상 회복하고 나가. 이런 거는 전화로도 이 내용을 남길 수 있고요. 문자로도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렇게 기재된 내용을 내가 상대방에게 몇 월 며칠 언제 보냈다는 것이 우체국을 통해서 땅 확인이 되어서 우리가 계약 해지 같은 거 뭐 한 달 전에 뭐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둠으로써 기한 내에 내가 적절히 통지를 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용 증명이 내가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보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 증명을 이미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분쟁이 발생할까 말까 그런 성냥불이 딱 불을 지펴서 지금 붙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좋은 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어찌 보자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내용 증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좀 정리해 봄으로써 내용 증명 단계에서 해결이 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서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용 증명을 또 내가 보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이게 내용 증명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7일 내에 답변하라고 했어도 7일 내에 답변 안 한다고 아주 큰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내가 보냄으로써 어떤 또 경우가 있냐면요. 받는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을 받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지금 바로 답장 안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내가 시정하지 않으면 아이고 소송을 한다고 하고서는 내용 증명만 보냈는데 뭐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받을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빨리 치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빨리 치워줘야 된다거나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증명이 사실은 어떤 법원에서 보낸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수신인, 발신인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내용 증명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분쟁의 시발점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다거나 문자로 주고받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보통 내용 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내용 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소송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만약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망가뜨린 거예요. 휴대폰을 고의로 가져가서 부셨다라고 하면 이거 재물손괴 같은 거 해당할 수 있겠죠. 내지는 휴대폰을 훔쳐간 겁니다. 훔쳤다 이러면 법적으로는 뭐죠?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절도 사건이 휴대폰을 뭐 부시거나 훔쳐가서 절도나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한 건 발생한 거고 지금 또 뭐가 문제되나요? 제 휴대폰이 없어졌잖아요. 전 휴대폰을 잃었잖아요. 제 휴대폰이 없어짐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도 입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럴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부쉈다.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 이거는 형사적으로 절도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형법전을 딱 펼쳤을 때 절도는 어떤 처벌에 처한다. 재물손괴는 어떤 처벌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이때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재물손괴의 책임을 지는 건 형사적인 형사소송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휴대폰 값은 지금 제가 받지 못했잖아요. 그건 민사소송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교묘해서 사실 사기 피해를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변호사도 사기당하는 세상이잖아요. 누군가가 고의로 나를 속여서 나로부터 어떤 재물을 가져갔을 때 지금 이 가게가 마치 본인 가게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나에게 가게에 보증금 같은 걸 받아갔다고 하면은 이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사기는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형사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믿고선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보낸 부분은 또 이와는 다른 이 사람이 처벌되는 건 처벌되는 거고 민사적으로 나 이거 배상 청구를 해달라라는 거를 또 별도로 제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형사적으로 내가 소송을 걸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다면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무죄라 하고 싸우면 될 것이고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형사처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 같은 걸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합의를 통해서 이 민사상 배상 청구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좀 처벌을 낮추는 대신 이 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처벌을 낮추고 내 피해를 본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좀 더 쉽게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실무상으로는 좀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표권 침해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 같은 것을 받으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고장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정말 침해하는 것이 맞나?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 역으로 내가 지금 침해받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전달을 했다면 내용 증명을 쓸 때 상대방이 지금 제대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 부분을 경고장 발송, 내용 증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절차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피해를 끼쳤구나. 내지는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피해를 끼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고의성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해야겠구나라고 한다면은 고의침해 시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 그럼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이 이제 기소라고 하죠. 기소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형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형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따져보는 이제 형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방법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형사적인 고소와 덧붙여서 민사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니까 민사적으로 배상해 주세요 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송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날 수 있죠. 소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1심 이제 일반 이제 이 지방법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 내지는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3번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는 3판 2선승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3번을 겪을 수 있는데 2번을 이기면 끝인 거죠. 그런데 아니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경우도 2번 이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요. 최후의 승자가 최종적인 승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2번 이겼어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에서 이제 다르게 판단이 된다면은 다시 파기환송되어 내려오고 이 부분이 이제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승자가 승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 3번이나 가고 싶지 않아요. 1심만으로도 양 당사자 모두 끝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 당사자가 모두 1심 판결에 승복한다. 1심 판결이 맞다고 한다면 한 번만 소송을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번까지 보장이 받고 있고 이 3번이 다 소송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 덥죽 사건도 그렇고 케이크 이 레시피 도용 사례도 그랬었고요. 그 암소 갈비 사례에서도 그랬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내 피해 규모가 눈덩이만큼 불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 영업을 하는 게 실익이 없는 정도 이미 인기가 다 지나가 버리거나 이미 다 문제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런 소송이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법적으로 내가 취해둘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증명의 발송, 민사적인 방법, 형사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사실 합의에 의한 해결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소송 대신 상표권이라고 한다면은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내가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을 하다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식품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식중독 관련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물품의 교환 같은 부분이라던가 상품의 품질 같은 부분에서 소비자와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와도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을 하면은 양쪽 다 지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그런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결국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정을 받아보는 그런 방법도 구제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 경고장, 특히 상표권과 관련해서 내가 내용 증명, 너 지금 잘못 쓰고 있어.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냐 보면은 상대방의 상표가 예를 들어서 나의 상표와 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게 좋고, 이 경고장 발송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발생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작성해 두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침해가 계속되면은 결국 이걸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너가 이 부분을 시정하고 경고장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응하지 않으면 나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부과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작성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이거 남발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이 역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적인 구제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서는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되고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에 이런 조치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나 제3자에게 경고장 같은 거를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저 업체가 내 지금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저 업체랑 거래하면 안 돼요. 저 업체랑 거래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다가는 오히려 내가 역공을 당하는 거죠. 실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다가는 업무 방해죄 내지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형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제수단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유형도 말씀드렸고, 구제수단, 특히 구제수단 중에서 경고장의 발송이나 민사적 방법, 형사적 방법, 합의에 의한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은 강조드렸었잖아요. 이 상표법상 등록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권리, 독점, 배타적 권리, 내가 지금 선 출원되어 있고 선 등록되어 있으면은 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 뒤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일단 해두면은 굉장히 막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상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하라.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유명한 상표, 이미 너무 널리 사용되어서 등록은 할 수 없지만 이때는 이 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하고, 무등록 상표라고 해도 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끼칠 수 있는 정도, 상대방의 영업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아니면 이와 유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이때는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합의를 통한 해결도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상표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분쟁 조정 제도 적극적으로 상표권 관련된 분쟁에서는 시도를 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운영기관은 특허청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고, 조정 신청은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는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게 되면 조정위원과 그리고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분쟁 조정이 성립을 하면 이게 조정이라는 절차는 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끝나기도 하고, 이 기간도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때 만약 조정이 성립이 되면 이것이 확정 판결, 그러니까 판결을 받는 것과 소송까지 간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 절차를 사용하면서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어떤 강제성,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내려졌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 이게 양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 합의안이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거지만 조정까지 갔지만 결국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없이 이제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부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 이 전통시장에서 특히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지금 불철주야, 메뉴 개발, 그리고 신제품 개발,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요즘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전통시장만의 시그니처, 그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내 권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상표권 등록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이런 상표를 쉽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하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표 등록, 상표 출원 이 중요성을 한번 강조드렸고요. 또 내가 모르고 이런 걸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니면 이런 등록이 미리 되어 있는지 모르고 내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점을 잘 소명하셔서 방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지식재산권도 기본적인 권리, 내가 어떤 창작물을 갖고 있다면 그 창작물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빌리려고 할 때는 허락을 구하라 라는 그 대원칙을 기억해 두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운영,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여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방법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같은 분야는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정말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알고 가시면 나도 모르게 내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법을 어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던가 그동안 사업이나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처가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법은 그 어떤 분야보다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가깝게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책 같은 거 많이 안 읽으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고요. 과학책 같은 거 관심을 잘 가지지 않으면 이공계의 위기다, 뭐 과학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고 하시지 않고 전문가만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특히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할 때 법을 모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정말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아예 내가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법을 조금 더 친숙하게 가까이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상표권 등록이라던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분들 법적인 쟁점 꼭꼭 챙기셔서 앞으로 사업 더더욱 번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